로스차일드. 인터넷을 검색하면 온갖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자산 6경원, 모든 전쟁의 배후, 세계 정부의 실세,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입니다. 그런데 음모론이 이렇게까지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이 가문은 실제로 국가보다 강했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전쟁을 하려면 이 가문에 돈을 빌려야 했고, 전쟁이 끝나면 배상금도 이 가문을 통해 치러졌습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300조 원을 넘겼고 5 형제를 합치면 1000조 원에 가까웠습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역사입니다. 유대인 빈민가 출신에서 50년 만에 유럽 금융을 장악한 로스차일드.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좁은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유대인은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중세부터 기독교 사회에서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대부분의 도시에서 거주 자체가 제한되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게 게토였습니다. 도시 안에 유대인만 모여 사는 구역을 정해두고 그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유럽 전역으로 퍼졌죠. 프랑크푸르트의 게토는 유덴가세라고 불렸는데 유대인 거리라는 뜻입니다. 길이 300m, 폭은 4m도 안 되는 좁은 골목에 3,000명 가까운 유대인이 다닥다닥 붙어 살았죠. 밤이 되면 게토의 문이 잠겼고 일요일과 기독교 축일에도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토지를 살 수 없었고 장인조합인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었죠. 농사도 수공업도 막혀 있으니 남은 직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업, 환전, 중고품 거래. 기독교에서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걸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몫이 됐습니다. 천대받는 일이었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죠. 1744년 이 골목에서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가 태어납니다. 집안은 대대로 환전과 직물 거래를 했는데 마이어가 11~12살 무렵 부모가 모두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면서 졸지에 고아가 됐죠. 친척의 소개로 하노버에 있는 오펜하이머 은행에 견습생으로 들어간 마이어는 여기서 환전과 어음거래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배운 게 있었는데 귀족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였죠. 몇 년 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온 마이어는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환전상 겸 골동품 상점이었죠. 그러던 마이어가 특히 공을 들인 품목은 고대 동전과 메달이었습니다. 당시 유럽들 귀족 사이에서 동전 수집이 유행이었거든요. 로마 황제의 동전, 그리스 도시국가의 주화, 희귀한 동전을 소장하는 건 부와 교양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이어는 하노버 은행에서 이런 귀족들의 취향을 직접 봐왔고 이걸 사업 기회로 삼았죠. 동전의 역사를 공부하고 각 동전의 희귀도와 가치를 꿰뚫었습니다. 귀족이 원하는 동전을 찾아주고 적정한 가격에 팔았는데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동전에 얽힌 역사 이야기까지 곁들였죠. 그러던 마이어에게 특별히 목표로 삼은 고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허센카셀의 비렐름 공이었죠. 비렐름은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 중 하나였는데 부의 원천은 좀 독특했습니다. 그는 자기 영지의 청년들을 군인으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에 빌려주고 돈을 받는 용병 사업을 했습니다. 전쟁이 잦았고 군대를 빠르게 늘려야 하는 나라들은 훈련된 병력이 필요했으니까요. 허센카셀 용병은 특히 유명했습니다. 훈련이 잘 돼 있고 규율이 엄격했거든요. 1776년 미국 독립전쟁이 터졌을 때 영국은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식민지 반란군을 진압하려면 대서양을 건너 군대를 보내야 했는데 본토 병력만으로는 모자랐죠. 영국은 헤센카셀의 손을 내밀었고 비렐름의 아버지는 17,000명의 병력을 영국에 보내면서 막대한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비렐름에게 상속됐는데 문제는 이 현금을 어떻게 굴리느냐였죠. 비렐름은 유럽 각지의 왕실과 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일종의 개인은행 역할을 한 건데 이 복잡한 대출과 이자 수금을 혼자 관리할 수는 없었죠. 대리인이 필요했습니다. 마이어가 노린 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게토의 유대인이 귀족 금융 대리인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렐름 주변에는 이미 믿을 만한 궁정은행가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이어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먼저 동전 거래로 접근한 거죠. 비렐름이 좋아할 만한 희귀 동전과 메달을 구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가격도 시세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1764년 마이어는 처음으로 비렐름에게 동전을 팔았습니다. 20살 때였죠.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마이어는 비렐름이 원하는 동전을 빠르게 구해왔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으며 희귀한 물건이 나오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비렐름에게 연락했죠. 마이어는 궁정대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비렐름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공식 거래상으로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이건 아직 동전 장사에 불과했습니다. 마이어가 진짜 원하는 건 비렐름의 돈을 굴려주는 금융 업무였죠. 마이어는 비렐름의 재무 담당자 카를 부데루스에게 접근했습니다. 부데루스는 비렐름의 재정을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대리인에게 일을 맡길지 결정하는 권한도 그에게 있었죠. 마이어는 부데루스에게 선물을 보내고 수수료의 일부를 나눴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뇌물이지만 당시에는 흔한 관행이었죠. 사업을 따내려면 결정권자와 관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부데루스는 마이어에게 작은 일부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으로 보내는 어음을 할인해주는 일, 소규모 환전, 큰 수익이 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마이어는 이 일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고 그러자 조금씩 더 큰 일이 들어왔습니다. 마이어에게는 아들이 5 있었습니다. 암셸, 잘로몬, 메이선, 칼, 제임스. 마이어는 이 아들들을 어릴 때부터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장부 정리, 환전, 어음 배달. 학교 교육보다 실무 경험을 중시했죠. 그리고 아들들을 유럽 각지로 보내기 시작했는데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전역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셋째 아들 네이선이었습니다. 1798년 21살의 네이선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의 중심지였죠. 맨체스터에서는 면직물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영국산 직물은 유럽 전역에서 팔렸습니다. 네이선은 처음에 직물 무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직물을 사서 독일로 보내는 일이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아버지, 형들과 연결해서 물건을 팔았죠. 그런데 네이선은 금방 더 큰 기회를 받습니다. 직물보다 돈이 더 많이 남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바로 금융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영국이 맞서고 있었죠. 전쟁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인 월급, 무기 구입, 식량 조달. 그 돈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했는데 국채를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는 방식이었죠. 문제는 이 채권을 누군가는 사야 한다는 건데 전쟁이 길어지면 정부는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했습니다. 채권 시장을 이해하고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죠. 네이선은 1804년 런던으로 이사했습니다. 맨체스터의 직물 사업은 대리인에게 맡기고 금융업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당시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있었고 국채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유럽의 돈이 런던으로 모였다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네이선은 런던에서 국채 송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나라 간에 돈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금화를 직접 들고 국경을 넘는 건 위험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썼습니다. 런던 상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돈을 보내야 하면 런던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현금을 바꾸는 식이었죠. 네이선은 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네이선은 이 사업에서 빠르게 성공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버지와 형들이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받은 어음을 프랑크푸르트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고 확실했죠. 그러는 사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806년 나폴레옹의 군대가 독일을 휩쓸었습니다. 프로이센군이 괴멸했고 프랑스군은 독일 전역으로 밀려 들어왔죠. 허센카셀도 점령당했습니다. 비렐름 공은 덴마크로 도망쳐야 했죠.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비렐름은 유럽 각지에 빌려준 돈만 수백만 굴덴에 달했는데 채권, 서류와 어음, 현금을 프랑스군에게 빼앗기면 모든 걸 잃는 거였죠. 비렐름은 마이어를 불렀습니다.
채권 서류를 숨기고 이자가 들어오면 받아서 보관해달라고 한 겁니다. 프랑스군의 눈을 피해 재산을 지켜달라는 거였죠. 이건 엄청난 신뢰였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게토의 유대인에게 맡긴 거니까요.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에게 발각되면 마이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죠. 마이어는 이 일을 맡았습니다. 채권 서류를 숨기고 이자를 수금하고 비렐름에게 비밀리에 송금했죠. 그런데 마이어는 단순히 돈을 지키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돈을 굴려서 불리기로 한 거죠. 1808년 마이어는 런던에 있는 네이선에게 연락했습니다. 비렐름의 돈 일부를 영국 국채에 투자해달라는 거였죠. 비렐름은 덴마크의 망명에 있었지만 재산은 계속 불려야 했습니다. 마이어가 지키고 있는 돈을 그냥 묻어두는 건 낭비였죠. 마이어는 비렐름의 돈 일부를 영국 국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은 나폴레옹과 싸우고 있었고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고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었는데 이자율이 높았거든요. 네이선은 이 일을 맡았습니다. 런던에서 영국 국채를 사고 이자를 받아서 프랑크푸르트로 보내는 거였죠. 그런데 네이선은 비렐름의 돈만 굴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도 함께 투자했죠. 이 과정에서 네이선은 런던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을 익혔습니다. 국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쟁 소식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보가 빠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배웠죠. 그리고 1810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영국 정부에 문제가 생긴 거죠. 나폴레옹은 독일을 점령한 뒤 이번엔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유럽 대륙의 모든 나라가 영국과 무역을 하지 못하게 막은 건데 영국 상품이 유럽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럽 상품도 영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영국 경제는 타격을 받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공장들이 어려워졌죠. 거기다 영국은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전쟁 자금을 전선까지 보내는 일이었죠. 당시 영국군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월급을 줘야 했고 현지에서 식량과 물자를 사야 했는데 런던에서 스페인까지 금화를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나폴레옹이 유럽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영국 정부는 네이선 로스차일드를 찾아갔습니다. 프랑스군의 눈을 피해 대량의 금화를 운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네이선에게는 다른 은행가들에게 없는 게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져 있는 가족 네트워크였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버지 마이어와 맏형 암셀이 있었는데 암스테르담과 파리, 비엔나에는 협력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동생들이 직접 이 도시들의 자리를 잡게 되죠. 네이선은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금화를 운반했습니다. 런던에서 금화를 모으고 밀수업자들을 고용해서 영국 해협을 건넜죠. 프랑스 점령지를 통과해서 스페인까지 금화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어음을 이용하는 방법도 썼습니다. 런던에서 어음을 발행하면 스페인 현지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금화를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빠르고 안전했습니다. 이 작업은 몇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백만 파운드 규모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네이선은 이 일로 영국 정부의 신뢰를 얻었고 막대한 수수료도 챙겼죠. 불과 몇 년 만에 런던 금융계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1812년 아버지 마이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살이었죠. 마이어는 유언장에 사업 운영 원칙을 남겼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였습니다. 사업은 반드시 가족 안에서 유지하라. 5 형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각자 다른 도시에 자리를 잡되 하나의 회사처럼 움직이기로 한 거죠. 맏형 암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둘째 잘로모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갔습니다. 셋째 네이선은 이미 영국 런던에 있었고 넷째 칼은 이탈리아 나폴리로, 막내 제임스는 프랑스 파리로 향했죠.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 나폴리 19세기 유럽의 주요 금융 중심지에 로스차일드 형제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구조가 결정적인 강점이 됐습니다. 형제들은 매일 편지를 주고받았죠. 각 도시의 정치 상황, 금리 변동, 채권 가격, 전쟁 소식, 이 정보가 가족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당시에는 전신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정보가 도시에서 도시로 전해지려면 마차나 배를 타고 며칠씩 걸렸죠.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체 정보망을 운영했습니다.
유럽 각 도시에 형제들이 있었고 그 사이를 오가는 전용 배달부들이 있었거든요. 정부 우편은 정해진 경로로 정해진 시간에 움직였지만 로스차일드의 배달부들은 밤낮 없이 최단 경로로 달렸습니다. 급한 소식은 비둘기를 쓰기도 했죠. 정보가 빠르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먼저 사고 내릴 것 같으면 먼저 파는 거였죠. 로스차일드 형제들은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1815년 모든 게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815년 3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 전 나폴레옹은 유럽 연합군에게 패배해서 황제 자리에 쫓겨나 엘바 섬에 유배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폴레옹이 탈출해서 다시 프랑스에 돌아온 겁니다. 유럽 전체가 다시 전쟁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연합군을 결성했죠. 1815년 6월 벨기에의 워털루에서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유럽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기면 전쟁은 계속되고 지면 끝나는 거였죠. 금융시장도 이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영국 국채 가격은 올라갈 거고 전쟁이 계속되면 떨어질 거였죠. 어느 쪽이든 결과를 먼저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였습니다. 네이선은 워털루 전투 결과를 영국 정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체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 도시에 대리인들이 있었고 중요한 소식을 전용 배달부가 전했죠. 워털루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로스차일드의 대리인이 벨기에에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자마자 소식을 가지고 해안으로 달려갔죠. 밤새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넜습니다. 6월 19일 새벽, 네이선은 런던에서 소식을 받았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것을.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소식을 받은 건 그로부터 몇 시간 뒤였습니다. 네이선에게는 몇 시간의 시간이 있었죠. 그는 즉시 영국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국채 가격이 오를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공식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채 가격은 급등했고 네이선은 막대한 차익을 거뒀죠. 이 사건 이후 로스차일드는 정부보다 빠른 정보를 가진 은행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됐고 유럽에는 평화가 찾아왔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도 돈 문제는 남아있었습니다. 패전국 프랑스는 승전국들에게 7억 프랑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거든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번 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에는 당장 그 돈이 없었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팔아서 배당금을 내고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당시 베어링스는 유럽 최고의 투자은행으로 꼽혔고 프랑스 국채 발행을 주도했죠. 그런데 1818년 프랑스가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했을 때 로스차일드 형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와 네이선 형제가 손을 잡고 베어링스 은행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거죠. 로스차일드 형제에게는 다른 은행이 갖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비엔나에 형제들이 동시에 퍼져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채권이 안 팔리면 런던으로 돌리고 런던에서 수요가 넘치면 비엔나에서 물량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한 은행이 한 도시에서만 영업하던 시대에 이건 압도적인 차이였죠. 이 거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형제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겼고 유럽 금융계에서 베어링스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죠. 1820년대가 되자 유럽의 국가들은 돈이 필요하면 로스차일드를 찾아갔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 나폴리 왕국, 벨기에, 브라질까지. 로스차일드 형제는 국가들의 채권자가 됐습니다. 국가의 돈을 빌려주면 단순히 이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 돈을 못 갚으면 압박할 수 있고 다음에 또 빌려줄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죠. 로스차일드 형제는 이 힘을 바탕으로 유럽 각국의 고위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입장에서 전쟁이나 혁명은 최악이었습니다. 정세가 불안해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로스차일드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원했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당시 유럽에서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과장되긴 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죠. 1836년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5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약 350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이건 네이선 한 사람의 재산이었습니다. 5형제를 합치면 훨씬 더 컸죠. 역사학자 닐 퍼거슨 추정에 따르면 1825년 기준 로스차일드 가문 전체의 자산은 약 600만 파운드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던 합스부르크 왕가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1850년대가 되면 가문의 자산은 수천만 파운드까지 불어났습니다. 왕실의 부유한 은행가 가문, 국가들이 돈을 빌리러 오는 가문. 19세기 중반 로스차일드는 문자 그대로 유럽의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차일드의 성공을 본 다른 은행들이 뒤따랐거든요. 독일에서는 도이체방크와 드레스드너 방크가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JP 모건이 떠올랐습니다. 산업의 중심도 바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은 철도, 철강, 석유의 시대였는데 공장을 짓고 철도를 깔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건 잘했지만 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건 새로운 영역이었죠. 새로운 은행들이 이 시장을 먼저 잡아나갔습니다. 가문의 원칙도 문제가 됐습니다. 산업 투자를 하려면 철도 기술자, 공장 전문가 같은 외부 인재가 필요했는데 마이어가 남긴 사업은 가족 안에서 해라는 원칙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재산을 지키려고 가문 내 결혼을 고집하면서 사람도 점점 부족해졌죠. 그래도 로스차일드는 여전히 유럽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거든요. 비엔나의 로스차일드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정부와 거래해왔는데 오스트리아가 전쟁에서 지면서 제국 자체가 해체됐습니다. 오랜 거래처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그리고 1938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습니다. 비엔나의 로스차일드 재산은 몰수됐고 가문의 일원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였죠. 150년 전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시작해 유럽 금융을 지배했던 가문이 다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프랑스와 영국의 로스차일드는 살아남았지만 19세기의 지배력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늘날 로스차일드 가문은 여전히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앤 코라는 투자은행이 있고 와인 사업 등 다른 분야에도 진출해 있죠. 하지만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가문은 아닙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과 비교하면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로스차일드 자산 6경 원이나 세계중앙은행을 지배한다는 이야기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죠. 이런 음모론이 퍼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로스차일드가 실제로 엄청난 권력을 가졌거든요. 국가들이 이 가문에게 돈을 빌렸고 전쟁의 향방이 이 가문의 결정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털루 전투 때 정부보다 먼저 정보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사실에 기반한 거고요. 여기에 반유대주의가 결합됐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조종한다는 편견은 중세부터 있었는데 로스차일드의 성공이 이 편견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죠. 19세기 후반부터 로스차일드를 악마화하는 책자와 풍자가 유럽 곳곳에 퍼졌습니다. 나치 독일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선전에 로스차일드를 대표적인 예로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이 낡은 유대인 음모론들이 인터넷 시대에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육경원, 세계중앙은행 지배 같은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 흐름에서 나온 거죠. 전쟁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국가들은 서로 싸웠지만 로스차일드 형제는 국경을 넘어 서로 협력했고 정보가 느린 시대에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남들은 믿을 사람이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가족이 있었죠. 유대인이라서 차별받았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의 국민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국과도 거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50년 만에 로스차일드는 게토에서 유럽의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